블루리본 캠페인 대한비뇨기 종양학회가 알려주는 전립선암 바로 알기. 어쨌든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기 암으로 진단이 딱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치료 방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암이라는 건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줬으니까 내가 알겠고, 내가 몇 기 암에 진단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대충 알겠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나는 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은 딱 한 가지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뭐 전립선암이 얼마나 진행이 돼 있는지, 아까 이 암세포가 얼마나 악성도가 높은 암인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 뭐 기저질환, 뭐 심장병이나 폐병이나 뭐 여러 가지 신경병이나 이런 병들이 얼마나 심하신지, 그 다음에 이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을 감당해 내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르신들을 각각 만나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어르신하고도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보통 가족분들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이런 옵션에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런 옵션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보통 뭐 그러면 보통 당황하시죠. 아니 뭐 암도 당황해 죽겠는데 갑자기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다시 오셔서 저랑 같이 이야기하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 바로 난 이 치료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많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뭐 저희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국소 전립선암, 뭐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뭐 전이 전립선암, 거세 저항성 전립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치료 옵션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대부분에 오시는 분들은 국소암으로 가장 많이 오시게 되죠. 초기 암으로 조기 진단돼서 이렇게 어디 멀리 퍼지지도 않고 전립선암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술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굳이 당장 치료하지는 않지만은 좀 더 기다려봤다가 이게 뭐가 다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 말고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만 얼려버리거나 태워버리는 그런 치료 방법을 저희가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이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전이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치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미 전립선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될 확률이 아주 낮고요. 그래서 전신적으로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호르몬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뗄만하다 싶으면은 수술을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방사선으로 뭐 전이대 부위니까 조금 태워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앞서 이렇게 해서라도 치료가 실패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로 좀 더 부작용이 많은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점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끝에 되면 될수록 뭔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먼저 권유해 드리는 건 보통 수술이죠. 수술. 난 수술. 보통 우리가 암세포가 있을 거 생각되는 전립선과 함께 붙어있는 정랑을 이렇게 같이 떼내는 이 방법을 건치적 전립선 적출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10년 이상 사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게 되면 이 방법을 가장 먼저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 방법에는 이제 가장 저희가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발기부전. 물론 요즘에는 신경 선택적으로 좀 신경을 남겨서 발기신경을 보호해서 조금 더 그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수술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발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조금 떨어졌다는 게 일부 개인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작용. 두 번째는 요실금이 있죠. 이 전립선이 이 관략근 위쪽에 있어서 이 전립선 자체도 어떤 관략근의 역할을 일부를 좀 하게 되는데 얘가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요 부위와 요 부위를 바로 연결해 버리니까 오줌이 이렇게 찔끔찔끔 지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지르기도 하시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저렇게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오줌이 정말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배에 복압이 올라가서 방광이 자기도 모르게 수축이 되게 되면은 조금씩 지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경우에는 뭐 많이 이렇게 지르진 않지만은 어쨌든 찔끔찔끔 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저귀를 꼭 하고 다니시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2개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렇게 개복으로 배를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아니면 항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전립선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배에 한 5개 정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기계를 넣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빼내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뭐 요즘 가장 이제 최근 각광받는 수술인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람이 아니고 로봇 손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카메라 이렇게 모니터만 보면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립선을 떼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뭐 출혈도 적고 상처도 적고 뭐 또 이렇게 많이 안 찔린 통증도 적고 앞서 말한 부작용 뭐 발기부전, 요실금 부작용도 조금 더 줄어들고 회복도 빠르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뭐 가격은 이쪽 갈수록 훨씬 더 조금 더 비싸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요 수술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뭐 부작용이 안 생기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닌데 뭐 우리가 뭐 수술적인 면이나 뭐 부작용적인 면에서는 지금 일반적인 학계론적인 의견에 따르면은 뭐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훨씬 더 좋아 뭐 이렇게 많이 주장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환자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정보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죠.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어릴 때 왜 돋보기 놀이 많이 하잖아요. 돋보기 이렇게 태워가지고 검은 등이 태우듯이 방사선을 전립선을 쫙 쏴가 전립선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암으로 생각되는 그 부위를. 그래 되니까 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론 전립선만 우리가 이렇게 태울 수도 있지만 그 길에 통과하는 정상적 조직들도 같이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방사선 치료도 수술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떼내는 게 아니고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탄 조직이 있지만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위험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조금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치료 방법들도 있다. 그리고 앞서 수술을 했는데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재발이 되거나 암이 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딱딱해가 우리가 다 못 떼내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방사선 치료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더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옵션도 하나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밖에서 방사선을 싸가지고 아까 돋보기처럼 태워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번에는 이게 방사선이 나오는 요 심을 이게 전립선에다 박아버리는 거죠. 바늘처럼 박아가지고 그 바늘에서 방사선이 나와서 전립선을 자꾸 이렇게 태워버리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방사선 치료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이제 국소 치료암을 벗어나가지고 조금 이분이 좀 진행이 되고 전이가 됐다 했을 경우에 아니면 또 이분이 수술을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고 기대 여명이 얼마 못 사실 것 같고 너무 고령이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는 마찬가지로 우리 몸 전신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레벨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세라고 얘기합니다. 거세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호전을 보이지만 이 효과가 영원하지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1년, 2년 정도 이 약이 버티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통 해보게 되면 뭐 한 달마다 하시게 되면 한 12번, 그렇죠? 뭐 많게는 24번 그 정도로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갔다는 둥. 그 다음에 뭐 3개월마다 맞는 경우에는 뭐 4번, 뭐 8번 맞고 나서 된다는 경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약이 더 이상 반응이 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항암 치료는 조금 더 독한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전이성 전립선암이라든지 우리가 국소적인 치료를 했지만은 만족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병행으로, 그 다음에 암이 재발한 경우에 이 치료 방법을 이제 저희 같은 전문의쌤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안을 막 떼내는 수술도 했었어요. 어르신들 구안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떼게내면 남성 호르몬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흔치는 않고요. 보통 대부분 주사요법을 많이 쓰죠. 한 달에 한 번, 어떠신 뭐 3개월에 한 번, 뭐 너무 뭐 멀리서 오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기 뭐 거제도나 저기 완도 이런 데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사 맞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 말고 약물로 매일 먹는 방법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약들은 호르몬 치료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 관련된 또 부작용도 또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 약을 그대로 쓸지, 약을 바꿀지, 다른 약을 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방법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했는데 이제 또 반응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독한, 오히려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이런 항암요법들을 더 쓰게 되죠. 보통은 이제 도대삭세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항암치료 넘어가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좀 심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처지게 되고, 뭐 제 환자분만 하더라도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고, 살도 쫙 빠지게 되고, 머리도 빠지게 되고, 뭐 완전히 그냥 쇠약하다는, 우리 시체말로 뼈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는 입원해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용량도 조절을 하고, 어르신들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최대한 지디를 하면서 영양제도 저희가 듬뿍듬뿍 써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계속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 이제 좀 각광받는 방법이, 앞서 말한 그런 치료를 안 하고 처음부터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 치료를 안 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전립선암이 이제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죽는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가 좀 악성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저희 의사들이 능동적 감시, 뭐 대기요법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암을 진단했는데 진짜 초기암, 진짜 아주 위험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권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이제 암을 이제 동사를 시키는 거죠. 암을 이렇게 얼려버린다든지, 아이를 오히려 반대로 열을 너무 줘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하이프라는 방법들이 이제 큰 대형 병원들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치료까지 다 들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럼 내가 평상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느냐? 그거만 오늘 이제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저는 보통 오시게 되면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보통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되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라 그러죠. 배 안 나오게, 고혈압 안 걸리게, 당뇨 안 걸리게, 고지혈증 안 걸리게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30분 이상 땀이 축축하게 날 정도로 운동하시라고. 그런데 저도 솔직히 잘 하지는 않아요.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지방 많은 음식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시라고. 남들 봤을 때 비만이란 느낌이 안 들게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50세 이상 남성이라면은 꼭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속는셈 치고 무조건 조기검진 받으시라는 거. 이게 어르신들한테 뭔가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뒤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나 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뭐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뭐 사촌 형님이나 사촌 동생이나 누가 이런 얘기 있다 그러면 40살부터는 꼭 조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이렇게 예방수칙을 정했어요. 같이 보시게 되면은 50대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 꼭 전립선암 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PSA 검사하고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을 똥구멍에 집어넣는 거죠. 이 검사 꼭 받으시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다면은 40대부터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된장, 두부, 청국장, 어쨌든 콩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라는 거. 그 다음에 동물성 고지방식을 피하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게 많은데요. 이거를 살짝 데치거나 익히게 되면은 그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많이 빠져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익힌 상태로 토마토를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하나씩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충분히 땀이 날 정도 운동하시라는 걸 저희 비뇨학계에서는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